(2023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중국은, 우리는 왜 국무위원이 있고 장관이 있죠.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국무위원이고, 보훈부 장관도 국무위원이고, 옛날에 보훈처 할 때는 그분은 장관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 국무위원하고 장관관계가 더 뚜렷해갖고 국무위원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더 분명히 나눠집니다.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친강입니다. 그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거나, 중국이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 대만 해협 평화 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 내가, 진강이란 친구가.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어긋난다. 그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다 라면서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요 전날도 다뤘지만은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시키지 말라라고 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친강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수호는 천지의 대의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다 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영토의 완전성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거를 나의 영토로 보느냐. 네, 중국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 원나라 때하고 청나라 때입니다. 원이 더 컸어요. 근데 원은 몽골이 만든 나라입니다. 몽골이 중국 한족을 지배해서 중국까지 지배한 그런 나라였어요. 청은 만주족이 지배했던, 한족을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과 청의 영토를 자기 영토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기껏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한나라하고 당나라 때의 영토일 텐데, 당이 좀 큽니다. 한나라는 고대라서 좀 작았고. 근데 그때 가장 큰 영토를 자기 영토라 그러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영토 완전성을 원나라 때로 잡는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다 들어오죠. 그래서 영토 완전성을 자꾸 얘기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도 고구려 때의 영토를 우리 영토로 보게 되면, 우리도 영토 완전성을 고구려로 기준하게 되면 중국하고 대판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성을 얘기할 때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뭘로 잡느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삼습니다. 2차 대전 때 결정된 영토의 라인이 각국의 완전성 영토로 봐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영토 완전성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는데, 러시아 제국을 볼셰비크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화했죠. 공산화하고 여러 다른 공산 국가들과 합쳐서 하나의 더 큰 공산 연합을 만들려고 했다. 그게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이 되는 거죠. 러시아도 참여한, 러시아 연방도 참여한. 그래서 벨라루시가 들어오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는데 그거를 별도 국가처럼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걸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캅차크란 나라를 들어오게 했고, 캅차크는 없어졌습니다. 세 나라가 최초로 소련을 만들고, 그 다음에 12개 나라가 더 돌아서 소련이 됐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니까, 러시아의 영토 완전성을 위해서 러시아를 쳐들어간다라는 게 푸틴의 논리였는데, 그 시점이 2차 대전 이전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련은 1921년인가 출범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분리됐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합친다는 건데, 지금의 국제 질서는 1945년 끝난 2차 대전 체제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소련방을 구성한 공화국으로 있었고, 그게 쪼개져 나오는 거니까 1991년에 1920년 상황 갖고 얘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945년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상황에서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하고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 세력이 내전에 들어갑니다. 49년도에 대만 이 장개석 세력이 패하면서 대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45년 체제로 보게 되면 헷갈리긴 한데 그때는 사실은 중국 대륙 전체가 지금 대만에 있는 국민당 정부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걸 뺏긴 거거든. 근데 대만으로 쫓겨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대만까지도 중국은 자기네 완전성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오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이 침공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왜 38선 부근에서 정전을 하게 되느냐. 2차 대전 때 둘이 분단된 상황이 38도 선이었거든. 그 정도 선에서 전쟁을 끝나는 게 미소 간에 서로의 암묵적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의 완전성은 2차 대전 유엔 체제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유엔이 만들어지긴 이후 적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어떠한 나라도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없다. 2차 대전 이후 레이더가 개발되고 미사일이 나오고 핵무기가 3대 무기가 나옵니다. 궁극의 무기, 지금 최강의 무기가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보고 빨리 날아가서 세게 때릴 수 있는 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도 부대를 동원하고 뭐 옛날엔 마차까지 써야 되니까 기차도 느렸고 길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요 준비 땅 하면 바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선전포고가 더 중요한데 그 큰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침략을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선전포고는 안 해. 근데 전쟁을 합니다. 하는데 훨씬 빨라졌어. 선전포고를 전시가 없다 그러면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쟁은 존재하면서 더 속도는 빨라졌거든.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는 쪽도 또 빨라졌죠. 예. 그런데도 서로가 침략전장, 선전포고는 안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이제 그냥 침공을 해버리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낸다는 식으로 쳐들어갔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들어갔었고 아프간하고 이라크에. 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 달성을 하면은 좋은데 실패하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대만을 상륙하려면 미국의 CSIS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서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결론적으로 대만 상륙은 불가능하다. 미군이 도와주면 더 어렵다. 군사력으로 안 된다. 왜?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바다가 우리 황해보단 작지만 한 200km 있는데 거기를 건너오다 보면은 대만이 쏴대면 많이 격침되겠죠. 살아서 상륙하게 되면 대만 육군이 맞겠죠. 그 전에 중국의 미사일과 공군기가 날라와서 대만을 초토화시켜야 해야 되는데 과연 초토화가 되겠느냐. 오히려 대만도 움풍이란 미사일과 수코둥자 움풍 미사일 또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서 거기서 쏘면 베이징까지 맞습니다. 또 쏘게 되면 양자강에 있는 삼엽댐도 때릴 수 있어요. 삼엽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양자강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니까 상해 이쪽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물론 그 댐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건 모르는 바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면 대만도. 대만이 공격당해서 애먹는 것보다도 그 베이징 조우대가 대만이 쏜 미사일 맞았다면 더 뉴스가 되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못 때리지만 대만은 때립니다. 대만을 포위 공격하려면은 동해 함대, 서해 함대, 남해 함대를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중국 함대의 이동을 알려줄 것이고 미국 7함대도 방해할 것이고 어렵습니다. 그 항공과 미사일 전력으로 대만을 굴복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와서 상륙하는 것도 어렵고 상륙 후에 점령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쏜 미사일에 중국이 당해서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중국이 모르느냐? 압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계속 공갈을 치는 거예요. 진강처럼. 근데 진강이 치는 저런 공격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잘 먹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한민국에 한 10만 정도의 외국인 대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7만 명 가까이가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지방대학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한다라는 게 그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중국 유학생들, 다른 나라 유학생이 한국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망하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명문이라는 경북대학, 부산대학도 애를 먹어요. 수도권 대학만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한 7만 명 정도의 중국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뭐 박근혜 퇴진 시위하면 같이 편승해서 시위하면서 사드를 배치한 박정희 정권 타도운동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팬데믹 유행하면서 다 돌아갔고 현재 못 오고 있고, 현재도 아직도 한중 간에는 뭐 비자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못 옵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해도 여기서 같이 선동해주는 운동이 별로 없죠. 그리고 동방명주라고 저기 잠실 쪽에 있던 중국 음식점, 여기 한국 유학생들을 지휘하고 뭐 하는 중국이 한국에 파견하는 자국 경찰서 같은 것들이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친구는 북한의 사리원 농업대학 나온 친구거든. 뭐 한볼 갖고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외교관이라 그러면 대개도 스카이 출신들인데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이씨, 뭐 사리원동 되면 우리로 치면 어디야? 어느 정도 도시예요? 북한 입장에서 사리원이면 청주도 안 되잖아요. 그런 뭐 시시한 대학 나온 놈이, 북한 유학 간 놈이 우리나라를 대사로 보냈으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지. 아주 그게 아주 드센 자거든. 그런 자를 탁 척결을 해버려야 돼. 페르소나 농그라타에서 쫓아내도 돼요.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만도 못 치는데 우리를 어떻게 쳐. 그리고 옛날엔 유학생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위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댓글 공작이라든지 북한이 하는 것처럼 뭐 사이버전을 펼칠 겁니다. 전쟁은 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도 그걸 할 수가 있거든. 우리 국군 사작사, 사이버 작전사령부라든지 우리 정보사 같은 것들이 그런 작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많은 인터넷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도 되고, 중국 해킹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러면서 부대 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한쪽이 양보하거나 그러면 다시 경제가 열리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을 할 수 없죠. 북한도 우리를 실제로 전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갖 척척 치는 도발은 다 할 수 있죠. 그게 제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뭐 댓글 달고 뭐 하고 뭐 데모하게 하고 지하당 만들고 똑같이 우리도 하라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저렇게 떠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미 나토에 가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중국은 하지 말라라고 한 게, 그게 올해 총과 작년 말인가 이미 나토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간다 그러고 일본 갔다 왔고 기시다 한국 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코너에 몰려서 빽빽 지르는 소리입니다. 중국을 좀 더 거칠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거칠게. 한족이 우리를 한때 세게 나온 적은 당나라 제외하고 한나라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한나라가 우리 한사군 만들고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잡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청나라나 원나라가 우리를 두드러 팼지. 중국 그렇게 강한 족속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중국 사람들 중국 물건 보면 우습게 보는데 이 정치적으로만 가면 꾸부정해져. 특히 민주당 좌파들, 공산주의 세력들, 그 자들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얕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은 대만, 한국, 일본 이 단단한 자본주의 국가에 둘러싸여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 뒤엔 또 미국이 있고, 오히려 저 베트남인 쪽이 만만하지만 베트남의 반중 감정은 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독재 국가를 끝내고 휴라가 없는 나라가 돼야만,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우린 중국을 민주화 공작으로 들어가야 돼. 친강이 저렇게 떠드는 거는 우리를 건들지 마 이러는 거거든. 더 건드려야 됩니다. 지분 계속 건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업문제가 때가 조금 되려면은 중국의 역사 공작 같은 거를 다시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국제정치도 한번 전쟁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고 중국을 먼저 민주화시켜야 북한이 민주화되면서 통일기회가 온다. 저게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 감사합니다.